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다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확정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출마 의지를 굳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과 다른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외 대표론을 비롯한 신경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주장한 조작의 근거는 뭔지 따져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요,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지 하루 만인 어제 갑자기 당무 일정을 취소해서 전략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오늘 돌아왔는데요. 이 대표가 내놓은 말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좀 조용하시죠. 못하겠어. 시끄러워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간단하게 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희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신 것처럼 오늘 유독 이 법정 받기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재판장 갈 때 기자들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적이 많았는데 오늘은 꽤 길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저희가 타겟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정말 무고하다면 호위무사, 방탄 다 내려놓고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엉터리 정보를 받아서 조작, 왜곡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하루 동안 비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법리 검토를 하신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던지신 얘기가 언론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만약에 이 재판 결과,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기소가 정말 못마땅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여기에 대한 게 왜 잘못된 일인지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검찰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검찰이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했고, 네. 이화영 부지사 판결 나오고 난 뒤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창작에 관한 얘기들을 꺼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지금도 여전히 법리적인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마도 법리적인 문제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데 누군가에 대한 빗댔을 때 사람을 두고 동물에 비유하게 되는 언어를 쓰게 되면 아마 다음에 방송 못 나올걸요. 이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심각한 막말로 규정될 수 있는 일을 예. 대한민국 언론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앞으로 언론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에 있는 문제를 좀 비껴가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언론인 출신이신 차재원 교수님께도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언론을 얘기해서 오늘 저 워딩 이후에 기자들이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에 대한 선전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또 격앙된 분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최근에 자신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의 보도 태도가 상당히 좀 편파적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그러니까 검찰의 외환경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왜곡하고 이걸 갖다가 상당히 자신의 그 특정 사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식의 언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그 만약에 지금 이 과거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하면서 이 특정인에 대한 공격을 몰아가는 식의 보도를 할 경우에는 이제는 이 다양화된 미디어 시대에서 그렇죠.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본인이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반론권을 청구한다든지 정정 보도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언론 중재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법적으로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일단 뭉뚱그려서 뭐 이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특정하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일반 이 평범한 시민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제1야당의 대표고 그렇죠. 막강한 지금 입법권을 쥐고 있는 또 한 사람이 권력자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언론에 대한 이러한 시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네, 정호김 의원님. 이게 딱 명시적으로 언론 공격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지지층에게 한 얘기다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재판 결과가 사실 이재명 대표 또는 야권의 호의적인 언론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일반화시켜서 도매급으로 싸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자칫 지지층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가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정교한 전략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언론에 대해서 일종의 비난 내지는 지금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언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이 총선에도 이기고 상당히 대권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을 자신의 언행으로 지금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언론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대북 송금 의혹은 희대의 조작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댔는데 이 대목을 꼽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보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부수 회장 재판에서 북으로 간 돈이 주가 부양 대가라고 했는데 이화영 씨 재판에서는 이게 어떻게 방북비용이 되냐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어제 수원지검이 다 입장을 낸 거예요. 보시면요.
안부수 1심 공소장은 김성태 전 회장이 잡히기 전이어서 대북 송금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고, 김성태가 체포돼서 국내로 들어온 뒤에는 진상이 확인돼서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렇게 어제 입장문 냈습니다. 성춘 부회장님, 지금 이 검찰이 말하는 팩트는 맞는 얘기예요. 항소심 때 이 공소장 바뀌었는데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그 판결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이후에 김성태 회장이 그 이후에 귀국한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김성태 회장이 귀국할 때 귀국하면서 했던 말들이 나는 이재명 대표 모른다. 그 사람 뭐 만난 적도 없다.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 얘기했었죠. 그런 다음에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 회장도 분명 모른다고 했었고, 안부수 회장의 그 이전 귀국하기 전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도 뭔가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은 분명 주가 상승,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왜 다르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초입에 다룬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저는 이게 지금 이어져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내용, 안부수 회장과의 그 회장의 판결문과 전혀 달랐다라는 그 보도, 이 보도를 한 언론 매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 한 그 인터넷 매체에서만 그걸 보도를 했고, 그것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관련 기사를 아마 링크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안부수 회장과의 판결문 다른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국정원 문건도 거기서 좀 다뤘었고요. 또 뭔가 다양한 내용들, 뭔가 일반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그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뭔가 이번 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들이 거기에 뭔가 보도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미디어에도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특정 인터넷 언론의 그런 보도들을 유독 많이 참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시죠.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그래픽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이화영 씨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의 주가 부양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파생 결과로 주가도 부양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하루 정도 전략을 세우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프레임이 보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었다. 대북 송금은. 그렇지만 방북 비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드리면 1심 재판부는 방북 비용도 맞고 주가를 부양한 것도 맞다. 엔드 얘기입니다. 엔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주가 조작 5월 방북 비용 이 두 가지에서 하나만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재명 대표 얘기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범죄자가 보통 범죄를 저지를 때 딱 한 가지 목적만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과 달성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끌어들여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착복하려고 할 텐데요.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쌍방울의 이 주가를 부양하고 띄우려고 하는 목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단순한 주가 부양만으로 이 엄청난 돈들을 건네면서 북에다가 올인했던 모습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중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이화영 부지사가 있고,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부터 많은 일들에 대한 범죄에 함께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이 방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이 북한의 대남 문제를 쌍방울이 같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기도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용들이 얽혀져서 그 문제, 그런 범죄들을 하나둘씩 입증해 나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딱 코끼리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만 찝어서 왜 이 문제는 삼지 않고 전체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문제 삼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 이재명 대표답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제가 이 사건요. 네. 기자들 중에 잘한다고 자부하는 이유가 이화영 씨가 검찰에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대북 송금 비용을 보고했다라고 단독 보도를 제가 최초에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걸 예. 제가 쭉 취재를 해오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증거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서 김성태 진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증거들이 있는 게 뭐냐면 경기도 문건이라든지 또 경기도 그 당시 직원들이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 물증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때 얘기를 제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진술과 얘기와는 정반대 얘기들이 많았다라는 게 취재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물증이 없고 진술만, 김성태의 진술만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의 조작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결정적인 증거보다는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재판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그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금 주가의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이 그러니까 대북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이 주가 조작의 목적이었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지금 출두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서 자신의 발언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국정원 문건이잖아요.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하영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탄핵의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네.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고 특히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당시 국정원의 문건을 갖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국정원장 재임해봐서 아는데 국정원 문건에 그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논리를 지금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문제는 지금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이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러니까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런 내밀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식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연 2심에서는 이 국정원 문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상당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논점을 노려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강하게 오늘 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박 상황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국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한 때 국회에서는 여당이 빠진 채로 법사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태 의원,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거 잘 아시죠? 국회의원이 되고 법사위원이 돼서 업무 보고를 처음 하는 자리였는데 법원 행정처장에게 어떤 질문했는지 직접 만나보시죠. 동일한 시기에 여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한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급적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적 경합범을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같이 재판하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위법의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일씩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역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애국한 거래법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저희가 총선 때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공천받았을 때 이런 장면들을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태 의원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 더 이상 아니죠. 국회의원 신분인데 법사위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 재판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만 본인은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마치 또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처럼 지금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또 바로 저런 거 하라고 공천 주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변자로서 저렇게 나와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생각할 때도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저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바로 저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혁신의 이름으로 비명계들을 전부 공천장에서 배제하고 변호사들을 지금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준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그대로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오늘 법사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씨한테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 배당된 걸 두고도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화영 지사를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다시 이재명 지사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특별한 증거도 없이 조작의 흔적 그리고 거짓의 흔적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을 그 판사에게 배당이 되었어요. 이 배당될 때는 어떻게 배당이 된 겁니까? 자동 배당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가법 사건 두 개 재판부가 있는 자동 것으로 배당 전자 자동 배당 하신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자동 있습니다. 배당한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자동 배당한 게 맞다고 답은 못 하시고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배당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어떤 이제 그 개별적인 사건에 배당권자의 어떤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전자 배당인지 아니면 또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수기 배당인지 아니면 논 협의에 의한 배당인지. 협의 배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수기 배당이 맞겠습니다. 그런 수기 배당. 하면은 예. 전자 배당을 하면 로그인 기록이 다 남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로그인 기록이라든가 배당 결과 그걸 갖다가 지금 빨리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논란이 있을까 봐 어제 수원지법이 입장문을 바로 냈었습니다. 법원 전산 시스템이 랜덤으로 자동 배정한 거고 다른 고려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랜덤 배정한 건 맞느냐라고 따지고 있죠. 김영민 최고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랜덤인데 보니까 확률이 꽤 높아요. 두 곳 중에 한 곳이에요. 50대 50 확률로 된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 주신 확률 아래서 그리고 전자배당을 통해 결정이 된 사안인데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기에는 이화영 지사,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내용 그대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 중형을 피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판단은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의 재판이니까. 본인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와서 법사위를 저런 방식으로 형해화시킨다는 것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분명하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열차는 시간에 맞춰서 출발한다 그랬는데 네. 그 열차 종착지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이 종착지였던 건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법사위 그 열차가 이재명 대표 재판만을 위해서 째깍째깍 달려가기 위해 저렇게 열었던 거구나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금 있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치훈 부의장님. 그러니까 법원이 일부러 그랬을까? 지금 일부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런 걸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그 법사위 질의나 아니면 그 법원행정처의 발표를 통해서 이게 확률이 50%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는
이게 되게 낮은 확률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배정이 되지?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수원지법의 부패전담 재판부가 2곳밖에 없다는 것. 네. 그래서 확률이 50%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저는 그 법사위 저도 예전에 법사위 보좌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법사위에서의 질의 자체가 원래 저렇게 정치적이고 현안을 다루는 것들이 매우 흔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재판부 배정을 어떻게 했느냐, 뭐 다른 방식이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그 이건태 의원의 그런 질의나 이런 것들,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의 이런 질의는 조금 전략적으로는 미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안 그래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이나 검찰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에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초반에 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이 저런 내용들을 좀 질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저는 글쎄요 기피 신청을 굳이 해야 될 것인가? 왜냐면은 그런 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있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발언, 뭐 증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신 부장 판사 자체가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신뢰를 매우 낮게 보고 있고 신빙성을 인정을 매우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선입견을 갖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 부장 판사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굳이 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는 아마 새로운 증거 또 새로운 신문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 부장 판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기피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성신 부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속한 그 재판부가요. 수원지법 형사 11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11개 재판부, 12개 재판부가 있으면은 10%도 안 되는 확률로 이재명 대표를 그 재판부, 그 판사가 심리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50대 50 확률로 랜덤으로 배정됐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못 믿겠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일단 어쨌든 배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법원이 또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결국 기피 신청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건데 정작 이 기피 신청을 할 자격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을 제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뭐 오늘 법사위에서 이건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동시 심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병합 심리를 하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상당히 아마 지금 수원지법으로 지금 사건이 배당된 것 자체가 상당히 검찰이 이 지금 기소를 하고 난 뒤에 가면 관할 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서 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수원지법에 가면 지금 부패전담재판부가 2곳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50%로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를 1심을 담당해서 재판부가 맡을 확률이 높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승소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검찰은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문제는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나에 대한 기소를 지금 행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상당히 항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는 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논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논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두 들거든요. 가지 논리요? 첫 번째 논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 주기이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왜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런 큰 법원 같은 데다가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이하영 전 부지사가 했던 그 재판부가 있는 곳에다가 배당을 하느냐. 그거부터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 제1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제가 바로 좀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수원지검이 수사한 거잖아요.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건데 수원지검이 있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그게 맞는 순서 아닌가요? 맞는 거 맞는데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건태 의원이 이야기한 게 동시 심판 이익 침해라는 부분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같은 데서 병합 심리를 한다든지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그게 오히려 아니기 특혜 때문에 아니냐는 얘기가 뭐 그럴 나와서.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검이 수사한 거기 때문에 수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 이 지금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이야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기소이기 때문에 이건 제1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군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논리. 예, 첫 번째 논리고 또 하나의 논리는 누구나 법 위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제1야당을 대표로 한다 하더라도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 관할 지검이 했던 수사를 관할 지검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 죽이기라는 정치적인 논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또 다른 하나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뭐랄까요. 이 의도라는 부분을 변명하면서 자신들의 법리적인 상당한 이 특혜를 얻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반응을 국민들로부터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민주당의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차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대요. 굳이 깊이 실청할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이면은 더 이상 그 수원지법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부임 임기가 끝나서 내년이면 딴 곳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깊이 신청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심리를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이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대북 송금 사건의 제일 전문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양측의 주장이 좀 대립하는 모양인데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저울질을 한다는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내년 2월에 이제 교체가 된다라는 거는 한 8개월 정도 지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보여준 그런 지연 전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8개월을 때울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신판사가 수원지법에서 부패 전담을 했기 때문에 이 수원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재명 전 지사죠. 그 당시 경기지사뿐만이 아니라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은수미 성남 시장이라든지 김만배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느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할까를 생각한다는 거는 애초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했지만 이것에 있어서 방북 비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볼 때 쌍방울에서 단지 800만 불 또 대북 그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줬다 그래갖고 쌍방울 주식이 그냥 올라갑니까? 거기에 경기지사의 방북이라든지 이런 게 엮이니까 주가가 부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강변을 지속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본인의 대권 가더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줄 것인지를 이미 의식하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법사위 모습 보셨습니다만 민주당 정말 그야말로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표 사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이건태 의원, 표적 수사가 의심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그런 표적 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던 분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이 이 표적수사를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해가지고 정치성명이 끝날 때까지 사회적 매장이 될 때까지 파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는 우리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야만적인 수사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성층 부장님, 일부 개인을 위한 그런 법안 발의 아니냐라는
라는 비판들이 당 안팎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제가 아까 그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그 병합 심사를 제의하신 그 말씀하신 의원과 똑같은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표적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수사 잘못된 것이죠. 표적 수사가 잘못된 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표적 수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표적 수사가 의심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의심의 그 기준은 누가 그 판단할 것이며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 결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걸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 물론 뭐 표적 수사 관련해서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이거를 좀 더 종합 좀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와서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저는 이런 글쎄요 법조인 출신이 이제 그 정치인이 되신 건데 입법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케이스를 오히려 들이대는 것은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태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목적은 알겠으나 이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뭐 정교함이나 아니면 이걸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전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재판은 열립니다. 언젠가는 열립니다. 그때 법정안의 모습도 저희가 예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은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그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여요. 제3자 뇌물이 성립되려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요, 나는 김성태를 모른다라고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인연이라면 내 사이분도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시죠. 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를 수 없었다.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정황 증거를 법원에 내야 할 겁니다. 가장 유력한 정황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요, 서로의 모친 상태 측근을 보내서 상호 조문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5월에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등등을 보냈어요. 그때 부조금도 30만 원, 5만 원 이렇게 냈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모친상이 2020년 3월에 있었는데 그때 김성태 전 회장도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서 100만 원 정도의 부의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 부회장이 이렇게 언론에다가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그 정황을 확인하는 얘기입니다. 아, 생각보다 체구가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직접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구나. 그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당시 지사도 쌍방울을 내가 안다. 고맙게 생각하고 조만간 김 전 회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직접 들었다라는 게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만난 것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조문을 통해서 물론 김성태 회장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과 측근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부지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진술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던 사진까지 다 나왔습니다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이어지게 됐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저는 대깔꼬마니처럼 거의 똑같이 김성태 회장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쌍방울의 부회장이 와서 조문을 하고 보통 예의를 갖추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면 쌍방울과 네이 하나 사이 붙는 인연밖에 없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서 더 얘기를 섞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쌍방울을 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측면과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고요. 이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화영 부지사가 껴서 전화통화를 바꿔줬다는 거잖아요.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생명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사업자 출신 기업가의 말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사채업자 출신의 기업의 법인카드를 받으면서 끈적끈적한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을 부지사로 시킨 임명권자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 밑에서 활동했었을 당시에도 쌍방울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그 정치적인 메시지는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에서 과연 재판부를 신뢰성 있게 이러한 내용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울 안다. 쌍방울 안다. 보통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뭐 CEO라든지 오너라든지 총수에 대한 얘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부회장이 조문을 왔는데 쌍방울을 안다고 했으면 누구를 안다고 얘기했던 걸까요? 자, 성층 부장님. 이재명 대표 반론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이걸 또 검찰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부의금을 내가 관리하지 않아서 뭐 이 말씀은 맞을 수 있죠. 대표가 직접 관리했겠습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뭐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모를 수 없는 이 세 가지 정 우리가 나머지 두 가지도 이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중에 이 측근을 보내 대리 조문했고 이 방영철 부회장의 이 이야기 이게 가장 그 설득력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리 조문은 워낙 정치인들이 워낙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면은 대리 조문이 뭐 수십 건, 수백 건, 뭐 하루에도 엄청 많은 대리 조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이 있었을 때 방영철 방 부회장이 왔을 때 분명 옆에서 아마 방 부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역시 방 부회장을 처음 봤을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아, 쌍방울 부회장이고 쌍방울 회장은 뭐 지금 뭐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아마 옆에서 코멘트를 해줬을 것이고 그거에 상응해서 그걸 듣고 그냥 의례적으로 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조문과 관련된 것은 두 사람이 알고 있던 사이였다라는 증거로서는 제일 빈약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보도가 또 나와서 그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단체인 한변이요. 이화영 씨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김광민 변호사 이분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서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깁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옥 의원님, 1심 그 유죄 판결 이후에 이화영 씨 변호인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희가 뒷글자는 가렸습니다만 방송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욕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이 뭐 검찰은 물론이고 법관들, 사법부를 통제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김광민 변호사가 저런 욕설을 한 게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고 이걸 징계해달라는 게 지금 변호사 단체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변호사 단체의 수준을 이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추락시킨 것이죠. 저거를 딱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변호사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특히 김강민 변호사는 바로 검찰이 그 연어라든지 뭐 술로 회유해가지고선 뭐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은 보고를 했다라는 그러한 그 진술을 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와 검찰이 엄연히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완전히 도매금으로 해갖고 본인이 저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순수한 그런 이화영 부지사의 그 변호인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정치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예. 그리고 저런 얘기를 씀으로써 뭔가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한 것인지 정말 자기가 대리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욕설을 쓰겠습니까? 수임료까지 받았을 텐데. 저분이 현직 도의원이에요.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이시기 때문에 자기 정치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분위기 속에 한동훈의 대항마로 이분 김재섭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선만은 절대로 막겠다는 일부 친윤계가 우리가 조직을 몰아준다면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김재섭 의원은 결단 아직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당권에 도전하시냐.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고민한다라는 말은 긍정에 가깝다고 저는 해석됩니다. 일단 김재섭 의원의 출마설이 떠오른 건요. 이 보도가 촉발제가 됐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시죠.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김재섭 의원이 최근에 친윤계 중진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그런데 다른 친윤계 인사들한테도 도와주시면 전당대회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내비친 걸로 안다. 라는 거예요. 김병민 의원님. 예. 지금 당대표 기탁금을 낮추자는 논의가 나오자마자 김재섭 이름이 등장 탁 했어요. 그런데 친윤계에서 이렇게 또 바람을 잡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재섭 의원은 친윤계 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살 방법은 김재섭 모델이다. 이렇게 또 띄우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명확하게 말하면 김종인계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저와 같이 비대위원회 같이 함께했고 그 뒤에도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철학,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친윤계 주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인사가 맞습니다. 도봉에서 당선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강북, 청년, 중도 이런 모델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었죠. 네. 그런 김재섭 의원이 갖고 있는 신선함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 국민들께서 정치적으로 조금 뭔가 굉장히 과거스럽다 평가되고 있는 정치 세력과 김재섭 의원이 손을 잡게 된다면 그 참신함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결국 구도와 프레임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있는 프레임 중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약간 탄압받는 서사의 중간에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주류의 지원을 받는 누군가의 모델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예. 김재섭 의원이 중간에 나오게 된다면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여기에 젊고 참신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면서 과거의 세력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쪽으로 국민들이 평가하실지 그러니까 본인들 이제 정치적으로 스탠스 잡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동안 걸어왔던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이쪽 저쪽에 세력도 없이 혼자 외롭게 서서 정치할 수 있는 모델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의 지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네. 친윤계가 과거의 정치 세력입니까? 지금은 국민들 어떻게 보세요? 보시기에는 친윤계는 과거의 정치 세력처럼 비춰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했던데. 예, 저도 읽었습니다. 네. 일단 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일단 이 과거 세력과 손잡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김재섭 의원, 그거는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른바 친윤계 의원님들이 뭐
의원님을 내세워서 좀 대립각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저의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소임이지 친윤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 하든지 간에 김재섭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고요. 당의 개혁을 위해서 앞장설 생각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나오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이 출마 여부는 본인의 자유니까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지현 교수님, 이제 밖에서 좀 보시기에 어떤지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 내가 개혁하는 것이 나의 정치적 소임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 정도면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동상이몽으로 봐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친윤계에서 그럼 김재섭 의원을 이렇게 띄울까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 또 전당대회 룰도 지금 개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심이 20%를 또 지금 그러니까 반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룰이 또 개정되면서 사실 여러 그러니까 이 지금 대내적인 조건 자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당의 일종의 중심으로서의 그 권력을 유지해왔던 친윤계가 자기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안은 누굴까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좀 이렇게 자신들하고 정치적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김재섭 의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김재섭 의원이 상징하는 또 정치적 상징성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역점을 뒀던 곳이 수도권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청년층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도층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중수층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지금 당선자 중에, 그러니까 의원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의원이 김재섭 의원이고 본인 스스로가 이 지금 수도권에서 이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상징성들 때문에라도 아마 친윤계에서는 김재섭 의원을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떡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것이 아마 지금 친윤들의 행동이 아닐까라고 지금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김치국 마시는 사람은 김재섭 의원이 아니라 친윤계일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가 이 김재섭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 바로 이 대목일 겁니다. 보수정당으로서는 서울 도봉갑에서 16년 만에 당선됐었는데 그 비결로 이걸 꼽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강북에서 거기 험진데 어떻게 당선했냐 물어보셨을 때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정옥 의원님. 2조 심판론을 한 번도 입에 꺼내지 않았다. 한 번도 난 2조 심판론이라는 얘기를 외치지 않아서 당선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조 심판론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에 제기되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좀 들리셨나요? 그래서 또 친윤계가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오전에 다른 사람을 지금 친윤계가 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누구예요? 누군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대로를 2대8로 했잖아요. 예. 근데 당심을 8로 한 이유가 바로 조직을 가동하면은 자기네가 미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판단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동훈 위원장을 우려 내지는 싫어하는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당선된 사람 중에 김재섭, 김용태 굉장히 신선하고 또 새싹과 같은 사람들인데 네. 지금 이런 분위기는 마치 또 이 두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 같은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안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2조 심판을 얘기를 한 김재섭 의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그 여의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김재섭 의원은 본인은 찬성하겠다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 친윤계가 의도하는 대로 하면은 찬성표가 하나 줄어드는 건가? 제가 그 생각까지는 아는데 글쎄요,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대세가 인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입만도 못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재섭 의원과 친윤계는 결합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단정하기는 장담할 수는 어렵지만, 없는데. 네. 그러면 그게 그 배경이 아마 오전에 취재하셨던 그 친윤계가 민우 후보가 누군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굴까요? 힌트만 좀 줘보세요. 네? 힌트만 좀 줘보세요. 아니 근데 그게 힌트를 드릴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를 그런가요? 모르겠어서 예. 중진 의원이 언급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가 띄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입니다. 뭐 좀 다소 시기가 좀 지난 얘기입니다.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하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국민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겠느냐. 성치훈 부회장님. 예. 결국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장해찬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그 지금까지의 그런 정치적 발언을 봤을 때 지금 그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찬성한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 이재명 대표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늘 해왔기 때문에 예. 이 두 명을 동시에 저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찬성했죠. 예, 찬성하고 있기 예. 때문에 장해찬 전 최고의 사실상 지금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전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군요. 비판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중심으로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해찬 전 최고의 이런 SNS 글 하나도 이거 봐라 한동훈 위원장의 발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김재섭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재섭 의원도 그 2조 심판원을 걸지 않았다는 게 방점이 아니라 4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지 않았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재섭 의원 지역구를 그 다른 일로 많이 가봤는데 현수막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데뷔하기 전에도 항상 현수막에 뭔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내용,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지금 보수 진영과 언론이 너무 모든 발언들을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성치훈 부장님께서 제가 살짝 좀 간과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일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이 얘기가 아무래도 한동훈을 비판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좀 시점이 지금 지구당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해석이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전 최고위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전, 그러니까 본인의 공천 취소 문제가 얽히기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한동훈이라는 라이징 스타에 대한 질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자신들은 그렇게 오래 정치하고 방송 많이 하고 해도 인기가 없는데 아니 한동훈은 왜 법무부 장관 되고 1년 반 만에 떴다는 거 너무 배 아프다라는 질투의 감정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나서 우리 할 수 있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했던 역할 이상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김병민 최고위원님. 장 전 최고위원의 입장이 바뀐 건 맞는데 좀 시점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을 공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시점 때문이에요. 일단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소속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왈가왈부하거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든 아니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 전장에서 소비되는 상황이 아니죠. 장해찬 전 최고의 고민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끝까지 마지막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당이 다시 복당을 해야 되는데 이 복당에 대한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결국 차기 지도부가 쥐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또 갖고 있는 좋은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소비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이 돌아올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잘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전당대회판에 같이 끼어들게 되는 순간 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하고 싶고 두 번째 아까 김재섭 의원
의원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김재섭 의원 등 사람들이 고민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누가 누구를 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받아서 지지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너나 없이 달려와서 돕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친윤과 손을 잡네 마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보다 국민적 지지, 당원들이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누군가 우뚝 서게 되면 결국 친윤이든 비윤이든 이 사람 중심으로 당을 개혁해보자라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그 흐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이 좀 실려있지만 네. 만약에 김재섭 의원이 여러 사람들 도움 없이 그런 여론조사 지지가 우뚝 서게 된다면 단 2자릿수 지지만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다면 흐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일들 전에 벌써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순간 과거에 김웅 의원이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마 컷오프에서도 통과되지 못했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반면교사를 좀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병민 최고위원의 공개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해찬 전 최고는 무소속 신분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일 때 탈당하면 복당시키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었기 때문에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또 지켜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친윤계의 모습 반대편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측도 열심히 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김상욱 의원, 이번 친한계 인사를 꼽히는 분인데 얼마 전에요. 한 전 위원장과 만나서 2시간 넘게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2시간 정도 편하게 다양한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요. 용산과 우리 국회의 관계를 어떻게 또 정립해 갈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한동훈의 시간이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하는 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별의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장 교수님. 예. 전당대회 안 나올 거면 용산과 국회의 관계를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 지금 키워드가 이 지금 용산과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의제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현직 의원과 만나서 용산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그 직접적인 워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약간의 변화 양상이 옛날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격담 정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대담자 정치를 하는 거죠. 대담자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 그 입장을 전달하는. 네. 지금 그러니까 어젠가요 정성국 의원도 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곧 나올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네. 그거는 그분의 그러니까 한 정성국 의원의 그 뜻이라기보다는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뜻을 지금 이렇게 언론에 지금 그러니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점점 더 지금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등판을 위한 몸풀기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정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전당대회에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전 위원장 최근 여권 인사들과 만났을 때 용산에 종속되지 않겠다라면서도 나 그렇다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진 않겠다라는 뜻도 함께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맞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함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평이냐 아니면 수직이냐 이런 표현에는 좀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잖아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의 민생, 나라의 안전,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너지를 내면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픽 바라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기싸움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대통령과 대립하지 않겠다. 정호기 의원님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니 뭐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에요. 네. 옳은 말인데 당대표가 되고자 한다라는 거는 일단 본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전원 정치입니다. 메신저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 나라에서. 근데 저는 이런 메신저 정치는 상당히 낯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무조건 각을 세우고 대통령실과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많은 언론의 기자들이 그걸 물을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기타 등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내지 한동훈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질문의 답변을 듣고 사람들은 아, 이제는 대통령실과 선을 긋는구나. 여전히 종속적이구나.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관계는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이런 말의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용어 이걸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많이 준비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기 위원님의 조언이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등판이 임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당권 주자들의 견제가 많이 날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외 인사다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역대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전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좀 나오고요. 뭐 누구를 무슨 겨냥하고 아닐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국회가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고 있지 않아요. 결국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국회 내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주 전장이 한마디로 국회 안이에요. 그럼 국회 안에서 원내 전략을 짜야 돼. 그럼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자, 나경원 의원 주장은 당대표는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장동혁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냐.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은 대부분 다 원외 인사였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이 어려울 때 우리가 모셔왔지 않느냐. 그때도 원외였지 않느냐. 그때는 원외가 괜찮고 지금은 원외가 안 된다는 거냐. 맞지 않다. 김영민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원내냐 원외냐 저는 좀 유치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이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중도 외연 확장에 꽤 효과적이었다 생각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모델 원외 당대표였죠. 그랬죠. 그리고 당의 주류로 많이 활동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굳건하게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정치인 중에 하나가 저는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나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친윤 주류들과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전당대회를 끝내 출마하지 못했지만 그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던 나경원 의원도 원외였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원내가 당대표라는 건 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들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원내냐 원외냐 이런 좀 유치한 논쟁에 빠져들기보다는 정말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이 너무 한심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곳저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무기력함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 비전을 비춰줘야 되는데 누구랑 친하냐 어떻게 맞춰갖고 나올 거냐 계속 이런 얘기들만 반복하고 있으면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희망을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비전을 하나둘씩 쏟아내기도 바쁜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지금은 개혁신당 의원입니다만 국민의힘 대표를 맡을 때 정말 바람이 세게 일었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준석 모델을 삼아서 지금 전당대회 치르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사무선거를 치르겠다고 했고 그렇게 했었죠. 뭐 캠프 사무실 없고 대량 문자 발송 없고 이게 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원 차량 없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원외에서 당대표가 됐었습니다. 성친 부장님, 밖에서 이렇게 또 당내 선거도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원외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 조직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친윤계에서
우리가 조직을 누구에게 밀어줄지 뭐 이런 고민을 또 하는 모양인데 실리와 명분을 이렇게 쌓겠다라는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생각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뭐 적절하죠. 왜냐면 근데 조직력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지지율입니다. 조직력이 아무리 강한 후보가 있더라도 결국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밑에 줄을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조직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뭐 전혀 핸디캡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추구했던 것처럼 산무선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전략을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나 저희 쪽에서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용이 문제 아니겠느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비전이 없지 않느냐. 지금 사실 보수 정당의 차기 당대표가 이끌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도 있고 그 이전에 우선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뭐 인위적 각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 편에 서게 되면 각은 쓰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각이 서 있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 맞추게 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이 그걸 해결하고 나야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보수 정당이 여당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지금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협상력을 가지려면 결국 대통령의 입장을 좀 바꾼다던가 뭐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 집권 여당이 주도적으로 뭔가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작이 저는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고 대통령께 뭔가 다른 목소리를 하고 조언을 하고 여기에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방식은 뭔가 새로운 여의도에서 벗어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이루어지겠으나 지금까지 아직 보여주지 못한 이런 어떻게 이거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지 나는 캠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나는 최고위원 어떻게 러닝메이트를 하겠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최고위원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공식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는 캠프 사무실 좀 계약한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쯤 24일에는 후보를 좀 등록할 거다. 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성친 부의장이 말씀처럼 지금 실무적인 작업들보다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뛰어들어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은데 혹시 좀 듣고 계신 정보나 가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고요. 네. 소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깨 너머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 뛰어난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 본인의 정책 전략을 갖고 선거를 치렀다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에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참신함을 얹어서 선거를 치렀지만 결국 선거에 지게 됐죠. 그럼 이번에는 양재도서관도 가고 여러 가지 고심고심을 하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본인의 언어, 본인의 이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은 말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사람으로 귀결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의 사람들은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해서 정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비대위원들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결국 총선 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럼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게 정치적 경험도 있으면서 새롭고 참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조금 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손을 잡고 나오게 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메시지를 대신하는 그 첫 번째 행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러닝메이트,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물론 사람, 인사가 다 만사입니다. 인사에서 모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과연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또 측근 인방 중 한 명이죠. 김영진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길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론이라 사느냐, 출마하느냐 마느냐. 지금 출마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상대당의 대선 후보로서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봤자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정당의 대표로 후보가 된다면 상당히 그 위협적인 존재죠. 아주 팽팽한 보수 진보의 정당 지지율에서 한 진영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강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차정 교수님, 김영진 의원이 요즘에 레드팀으로 활동하고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당대표 되면 땡큐, 한나땡 얘기도 나오는데 김영진 의원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저는 뭐 김영진 의원의 시각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긴급 그 구원투수로 왔던 그러니까 올라왔던 하나의 그러니까 플레이어였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발 투수 요원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정통성, 명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경우에는 그것이 강하게 장착이 될 경우에는 예. 상당히 아마 정치적인 위력을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당의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영진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 앞서 우리 앵커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지금 위협이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 입으로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사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당이 돌아가는 그런 행태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낸 정치 문화가 상당히 대비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금 아마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의석수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고 원내에서도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냉정하게 각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지지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유 리더가 나타나서 그러한 식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강한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 나갈 경우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마 상당히 침묵하는 민주당 다수의 아마 우려를 대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자, 오늘 여야가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착한지 안 착한지 이걸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돌연 이렇게 말을 꺼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지금 연임 얘기 때문에 얘기를 좀 나눴답니다. 당대표 사퇴에 시한 예외 규정을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하더라.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 나보다 더 착해서 반대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김영진 의원 얘기 직접 만나보시죠. 민주당이 지금 당원 당규 개정에서 이 당권 등권 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좀 만들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서 이거를 반대했다. 웃기는 각본이지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반대를 하고 최고위에서 이거를 가결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아주 증자라고 봐야지. 이재명 대표 오래 보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착합니까? 착하기도 하고 안 착하기도 하겠죠.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박찬대 원내대표의 생각이겠죠. 어떡합니까? 감성적인 면에 강한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보신 거겠죠. 정홍기 의원님, 이재명 대표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어떻게 두 사람의 얘기 중에 어디에 좀 무게가 실립니까? 저는 직접 안 만나봐서 네. 전 모르겠고요. 아마 요번에 공천받은 그 친명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형수나 김부선 씨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또 물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진 의원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안 만나보셨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만나보셨던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친 부의장님,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받은 분들은 착한다고 생각할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천받지 못한 사람이 착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정치인에게 착하다는 평가가 전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들, 뭐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착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착하다는 표현 자체가 지금 당원당규 개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과 관련된 이 당원당규 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넣은 단어인데 저는 그게 설득력을 오히려 떨어뜨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님은 이재명 대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어때요? 아니 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 방송에서 오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뵌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오늘 김영진 의원이 한 저는 발언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것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것이 착해서 그렇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 박찬대 자체가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성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해석되군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렇게 좀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 대표를 두고요. 여권의 잠룡인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이 아주 릴레이로 비판을 했습니다. 치고 나가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의식했을까요? 곧바로 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온갖 부정과 비리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한 트럼프의 멘탈 대단하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닮은 뻔뻔함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섰습니다. 공포 정치를 했던 스탈린, 그리고 홍위병을 앞세웠던 마오쩌둥이 떠오른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네. 이재명 대표는 반대했대요. 자기 그 예외 규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스탈린, 마오쩌둥, 현대사의 독재자로 불리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1인 체제로 당과 국가를 장악했던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만 사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국가 전체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지위에 있습니다만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잠룡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상대 진영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런 빌미를 계속 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민주당 내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비춰질 수 있을 건데요. 앞서 이제 여론조사 얘기도 잠깐 주셨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해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일 텐데 오늘 이 조사 결과 나온 갤럽 여론조사 혹시 아까 그 화면이 좀 준비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상황이 전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화영 이겁니다. 네, 이걸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29에서 27%로 떨어졌고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에 지지율은 2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을 승리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선고론에 나타났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되고 이걸 막아세우기 위해서 당뿐 아니라 국가 권력까지 전부 입법 권력으로 형해화시키는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니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의 질타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물론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성층 부의장님께 반론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스탈린, 마오쩌둥에 빗대서 비유를 하거든요. 저는 뭐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집권 여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아무런 협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특검법 받지 않겠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사실상 정치라는 것은 협상이고 뭔가 뭐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얻어오는 이런 협상력을 갖고 발휘하는 것이 정치인데 국민의힘이 아무런 집권 여당으로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있다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저는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에 대한 비판 뭐 달게 받아들이고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본인들의 정당에 대해서 먼저 비판하시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놓치면 아까운 이 뉴스 이 사람 편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자,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인데요. 어제 군 복무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팬들과 만나면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진 바로 보시죠. 일부 팬의 돌발 행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 팬분이 BTS 지인에게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그게 지금 또 논란입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오랜만에 지인 씨가 이제 전역을 해서 팬들을 만나는데 이게 원래는 허그회였대요. 그러니까 포옹을 하는 건데 한 분이 이제 기습뽀뽀를 이제 한 게 성추행 논란을 또 번지고 있어서요.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BTS가 사실 군대 가는 문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군대 갔던 진 씨가 지금 이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이렇게 그 팬들에게 돌아오는 날, 바로 그 다음 날 본인의 아마 아이디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다려줬던 팬들, 그리고 BTS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그 따뜻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허그회를 마련했던 모양인데 네. 그런 순수한 마음을 팬들이 정말 좀 받아들고 옹호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일부 이 사생 팬들 같은 경우 개인적인 욕심이 상당히 아주 좋은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행사를 좀 망쳐버린 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희 의원님. 볼뽀뽀가 어떻게 뭐 성추행이냐 이런 반론도 분명히 인터넷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 팬들은 이번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옹회 이걸 만든 기획한 기획사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BTS가 그 팬 아미라 그러나요? 조직이 네. 굉장히 막강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그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던데요.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아무리 뽀뽀를 한 주체가 네. 여성이고 예. 그다음에 그 BTS의 지인 씨가 이제 기습으로 당한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으면 이건 그럼요. 성추행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그럼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 많은 행사 중에 허그를 했을까? 가깝잖아요, 일단 거리상으로. 그러면 그럴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에 일단 뭐 저건 벌어진 일이지만 향후에는 그런 것도 전부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팬 미팅 행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BTS의 그런 군입대, 뭐 전역 이건 세계적인 이슈였는데 첫날부터 좀 이런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저도 좀 안타깝게 좀 바라봤습니다. 다음 이 사람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한 외국인 아시는 분이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메타의 저커버그 대표 그리고 아마존 또 CEO를 만난 그런 모습이 화제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해외 출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주요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좀 모시고 싶다고 드디어 왔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더니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 아니면 소니. 요즘 이재용 회장이 SNS도 하고요. 굉장히 외향적으로 또 국민들과도 다가서는 그런 접촉을 많이 넓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 출장 꽤 길었는데 어떤 성과나 예, 열심히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CEO도 만나셨을까요?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혹시 성과가 있으셨을까요? 최고위원님, 아무래도 지금 뭐 미래 먹거리를 두고 삼성전자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발로 뛰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갔다 와서 남긴 말도 좀 눈길을 끕니다. 삼성의 강점을 살려서 삼성답게 미래를 개척하자.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네,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혁신으로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삼성이 한 단계 미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전 세계가 AI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빅테크 기업의 CEO들을 만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은 또 굉장히 편안한 차림으로 적어보고 함께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나왔던 성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완전한 글로벌 기업의 삼성의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 정치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기업인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됐을 때 얼마 전에는 한 기업인의 이 좋지 않은 가정사 문제 등이 이제 회자가 됐던 적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진짜 기업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돌아다니는 모습들 자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 뭐 여러 번 갔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좀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마크 저커버그 CEO, 메타 CEO와의 단독 미팅이 눈길을 끕니다. 김영애 최고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은 그런 외국의 CEO와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젊은 층에게도 아주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두 사람이요, 2011년 처음 만났대요. 그 이후에 한 8번 정도 만났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졌다. 우정과 신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신 부회장님 어떻게 이재용 회장의 행보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번 그 출장 이후에 구체적인 뭐 그 메타와 삼성의 협력 관련 그 발표들을 하진 않았지만 차차 발표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의 이제 다음 먹거리,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삼성의 먹거리라는 것 자체가 결국 대한민국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용 회장의 이 출장에 국민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메타 우리가 보고 있는 아까 지금 사진처럼 저커버그 회장과의 오랜 인연이 있고 아마 협력해서 뭔가 다양한 발표들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사람 보실까요? 자, 임현택 의협회장입니다.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임현택 회장인데 안팎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동병원 130여 곳이 파업에 불참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온 직후에 폐렴기란 병을 만든 사람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차정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의료계 동료들입니다. 그렇죠. 동료들한테 의협 회장이 저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조롱을 한 건데 저분도 지금 소아과 의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렴기라는 병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아마 특정하지 않았지만 미래를 짐작컨대는 아무래도 어린애들이 폐렴을 많이 그러니까 앓으니까 소아과 의사들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소아과 의사라고 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러한 행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의사라는 분들의 직업의 본분은 결국은 지금 그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그 임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역의 이익보다는 의사의 본분을 더 앞장서겠다고 결의한 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욕에 가까운 식의 이런 비난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의사협회가 지금 투쟁하는 나름대로의 그 명분을 스스로 저버리는 꼴을 자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현택 회장은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계 곳곳에서는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 휴진 불참을 선언한 의료 집단이 오늘까지 총 3곳인데요. 임 회장은 앞서서는 정부를 많이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의사들한테 힘을 모아달라 당부했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13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의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영민 최고위원님. 네. 임현택 회장 취임 이후에 그 의협의 투쟁 방식을 두고 내부에서 좀 균열이 생긴 것 같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본인이 썼던 글 때문에 또 한바탕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한 과연 집단 휴진인가라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대 증원에 대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득을 얻을 수가 없겠죠. 오죽하면 이 분만병원협회 그리고 아동병원협회, 뇌전증 지원병원협회 이렇게 있는 곳에서도 집단 유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1분 1초 이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이 이 환자분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국민의 마음을 먼저 얻을 수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정부와의 협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우선적인 상황이 진행이 될 텐데 임현택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마음뿐 아니라 동료 의사들의 마음마저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에 치닫게 됐다는 점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는 홍준표 시장에게 넘겨보죠. 임현택 이자가 결국 고발당했군요.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청년의 꿈에 지지자가 올렸는데요. 답은 뿌린 대로 거둔다 였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주말에도 저희 시사쇼 정치다 이어지는 거 아시죠? 저는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